안녕하세요. 2021년 6월 7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오늘 아침에 아침이구나. 8시에 그 여론조사 관련된 실시간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 앞에 매주 편파 TV를 통해서 월요일날 8시 한 15분쯤부터 시작을 하려고 계속 하려고 해. 매주 여론조사. 오늘은 그러고 이제 일사라 녹화를 갔다가 오고 이것저것 다른 일 좀 하다가 이제 자리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원래 그 CCM 관련된 부분을 좀 봄쯤에는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M 번역본이 나와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오히려 이제 백신 다 맞고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대면 모임이 가능한 글쎄 한 9월쯤 되면은 오히려 같이 번역된 CCM 번역 3판 번역본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프로파일링과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충실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여러분과 같이 대면으로 강연이든 그게 이제 스터디든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재작년에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 게 많이 만났었죠. 거리두기만 완화되고 백신이 이제 집단 면역이 되게 되면 9월이나 그때쯤엔 여러분과 같이 직접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찍는 거는 새로운 폰으로 찍는 거예요. 조금 더 음질이 낫나요? 카메라가, 근데 요즘은 카메라 다 좋으니까. 사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오마이뉴스라든가 여러 이 신문에 그러니까 매체에 난 것처럼 실제로 가정의 달 5월에 산재 사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공군에서 벌어졌던 부사관의 성추행 및 조직적 그 사건 은폐 그 사건도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수자들 또는 살펴보지 못한 보살핌을 못 받았던 분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시스템만 좀 더 했다고 하면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재 사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살려고 일을 하는데 안전하지 못한 직장 때문에 죽음으로 돌아온
그런 뭐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공군 부사관 그분도 사실 대단히 꿈이 컸고 나름 꿈을 펼쳐보려고 그 직장에서 행복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시스템에서 그 나쁜 범죄자들, 성범죄자들을 속아내지 못하는 낙후되고 아주 대단히 그 부정적인 그런 시스템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이 반드시 그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산재사명부터 얘기를 해보면 오마이뉴스의 시리즈로 나오는데 사실 이런 기사들은 우리가 불편해도 꼭 봐줘야 되는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마이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한겨레라든가 경향 같은 그런 뭐 매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이런 우리 사회의 이 가려지고 은폐된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조명하는 것. 그게 사실 언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의제설정 기능이죠. 그 의제설정 기능에서는 사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좋은 기사들이고 물론 다른 언론도 좋은 언론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노동건강연대가 이런 것을 이제 시리즈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70분이 산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난달 2021년 5월만 해도 77명. 그죠? 상당히 안타깝죠. 77명이 생각하면 30일이면 하루에 두 명 반, 2명이 넘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노동자분이 4월에는 아시다시피 평택항에서 이선호 씨가 돌아가셨고요. 5년 전 5월에는 여러분 아시는 뭐 구의역 김군이 돌아가셨고 하필 그 다음 날이 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비통하죠. 또 김영균 노동자, 그 김영균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구조적 살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기업인들이 집단적으로 그러고 또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여당에서는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현실 그러면서도 이런 사망이 산재 사망에서 여론이 비등하면 와서 얼굴이나 비치고 뭐 다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꼬락선 일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뭐 고위 관료들 지금 공군 부사관 사건 똑같지 않습니까? 와서 뭐 말로는 막 뭘 해도 다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는 건 없고 국회에서는 법도 처리 하나 못하고 요번에 코로나19는 손실보상법도 겨우겨우 뭐 못한다고 하고 도대체 정치가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마이뉴스에서는 이 지난달 돌아가신 77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77분 전체의 지도로 해서 주로 경기도가 20분으로 제일 많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도에 점을 찍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짐이라고 하면 뭐 19분인데 뭐겠습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전하지 않은 일터죠. 특히 안전한 어떤 뭐 비교적 어떤 제조업 계통에서도 뭐 사실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떨어짐과 깔림이 제일 많고 끼임 그 다음이고요. 원인 불상이 6분이나 돼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교통사고 말하자면 거기 안에 사업장 안에서 이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분 정도는 뭐 과로사, 자살 뭐 등등 이런 폭력행위 코로나19 정도입니다.
연관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쭉 이 일별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기업처벌법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대기업은 더더욱 인색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 이선호 씨 아버지께서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이랑 같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비상조치 촉구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비통한 마음으로 실제로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았던 국회의원, 장관, 뭐 기관장들 다 뭐 그냥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오히려 더 후퇴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거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저는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날 평택병원에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야 한다는 나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약속이 무색하게도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이 공군부사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사실은 어렵다. 근데 반대로 군대 개혁 부분은 민간 기업하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더 이건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면 민간 기업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법이나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더라도 군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먼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참모총장 훈령이라든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명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라. 이게 뭐죠? 사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령 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공군에 있는 공군 군사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군 검찰 다 직무유기하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뭐 완전히 썩어버린 데 아닙니까? 국방부 검찰단도 저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적 구성을 바꾸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민간 참여해서 병역 문화 개선을 해라고 지금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병역 문화를 개선해야 되죠. 지금 근데 병역 문화 개선이라는 그 안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안도 나와 있고 이제 와서 무슨 민간이 참여 병역 문화를 해라고 하는지 이거는 사실 뒷북이어도 너무 뒷북이죠. 이미 다 무슨 기구를 설치한 TF하라고 하는데 공무원들 이런 거 좋아하죠. 네? 왜? TF 설치하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시간이 끌 수 있죠. 그럼 몇 달 지나면 또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미 끝나는 얘기고 지금 말하는 무슨 기구를 설치하라 아니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안도 나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미 국방부나 아니면 이런 데서 검토했던 거고
국회에서 이미 검토했던 바가 적지 않습니다. 즉 그것만 가지고도 최소한 반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뭐가 뭐 아무것도 없는 양, 지금 병영문화의 폐습을 위한 무슨 뭘 주문하고, 너무나도 대통령 인식이 아니라고. 그 밑에 있는 참모, 저는 사실 계속 문재인 정부의 예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참모들이부터 싹 물갈이 해야 된다. 근데 이미 너무 늦었죠.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을 망치는 건 참모들이다. 참모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대통령을 망친 거다. 병영문화를 바로잡아야 된다. 지금 병영문화가 문제입니까? 이게 병영문화의 문제입니까? 네? 범죄의 문제죠, 범죄.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성범죄. 그러니까 성범죄 해결하는 것 플러스 이제 병영문화. 성범죄는 바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범죄 문제를 바로 관련된 부분들. 마치 이게 이제 왜곡된 병영문화를 해결하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렇지만은 범죄 처벌,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개혁, 그 다음에 병영문화 단계가 있죠. 지금은 범죄자들을 잡아내야죠. 그렇죠? 범죄자 잡아내면 지금 관련된 애들 싹싹싹. 근데 엉뚱하게 왜곡된 병영문화를 딱 얘기를 해요. 뜬구름 소리 하는 거죠. 뜬구름 소리. 이미 왜곡된 병영문화는 이미 예전역에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내용도 나온 내용인데, 결국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관료들, 특히 군사 관료들, 안보 관료들, 이런 애들 싹 잡아도 족쳐야 되는 건데, 이미 지금 이따위 인식이면 예전역이 끝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은 머지않은 시점에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를 발족할 것이다. 네? 머지않은 시점 언제예요? 네? 며칠 지나면 이제 다 사라지고 놀라내고. 지금 관련위원을 위촉해서 바로 해서 해도 늦었는데 항상 하는 짓거리입니다. 항상 되풀이되지 않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언제는 대통령이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장관이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국회의원 놈들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똑같은 그 철진한 그 타령들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죠.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에 있는 인원들이 문제 심각성도 모르고 있고, 그냥 지금 불이 나니까 뜨거라고 도망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군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공약 얘기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미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다 끝나가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180석에 넘는 의석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제를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어요. 네? 야당이 반대한다고. 설마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 국방 관료들이라든가 안보 관료들이라든가 관련된 기득권 애들이 틀어지고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야당 핑계를 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공군 부사관 문제만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재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판박이입니까? 오늘도 2명이 넘게 죽었을 겁니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산재로. 그러면 관련된 걸로 군대 내에서 성범죄 오늘도 몇 건이 있었을까요? 통계는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있습니까? 통계조차도 없어요. 그러고서 무슨 병영문화 타령을 합니까? 갑갑한 인간들. 그냥 요 소나기 피해가고자 했지만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 버린 카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뭐 야당이라고 다르냐? 야당은 다르지 않죠. 항상 좌절하는 게 그거죠. 답을 몰라요. 답은 눈앞에 있는데 모르겠으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지. 그죠? 자기들하고 관련 없는 수니까 기득권자들의 마치 기득권자의 손을 빌려갖고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가 왜 저렇게 망했는지 기억 못 하십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었지만 기득권과 손을 잡은 즉시 기득권자들은 다시 권력을 찬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시민들을 짓밟고 있어요.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자의 손을 잡고 기득권의 눈을 감는 즉시 그것은 결국 그 결과는 처참한 국민들의 피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벌어졌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는 애꿎은 목숨들, 기득권과 시스템에 희생당하는 많은 힘없는 사람들, 집 없는 20대, 30대, 집값 때문에 허덕이는, 안전하지 못한 직장 때문에 오늘도 불안에 떠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죠. 예? 민간 참여하는 병영문학에서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한가한 소리. 참. 말을 말아야지. 말을 말아야지. 제가 말을 말겠습니다. 검찰에서 프로포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의 약식 기소요. 저는 약식 기소라면서 5천만 원짜리 약식 기소는 참 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벌금 한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약식 기소라는 건 들어봤습니다. 그게 벌금이 5천만 원 정도로 나올 정도면은 실제로는 이건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네들도 쪽팔리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벌금 50만 원or 100만 원은 약식 기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천만 원을 때려버렸어요. 검찰의 이 기소를 두고 검찰 스스로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약수사 전문 검사들도 이건 정치재판 넘겨야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이라는 집단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게 달랐다 하더라도. 근데 적어도 이런 데에서 전문 검사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는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검 내에서 대검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김호수, 뭐 흔히 말하는 정치 지향적 아니면은 정권의 우호적 아니면 정권의 우호적이지 않든 어쨌든 정치적 눈치를 보는 지금 이 기회에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면은 김호수든 누구든 김호수를 반대하는 쪽이든 과감하게 기소를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소를 하고 사법부 결정을 받아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지금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가석방 얘기 나오고 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 송수들은 이제 선처를 바란다고 해버리면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검찰도 눈치를 본다. 어느 세월에 그럼 정치 독립을 하겠습니까? 검찰. 답답한 양반들. 물론 일선 검사들은 당연히 기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건만 봐도 어느 쪽이 되든 어느 정권이 되든 검찰은 역시 안 된다. 즉 선별적 기소. 힘 있으면 견소 안 하고 힘 없으면 기소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결기를 보이려면 이런 데서 결기를 보여야지. 네? 검사의 결기.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도 거의 뭐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약 전문 검사들이 기소를 주장할 정도면은 이거는 기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혐의는 아니라는 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거예요. 물론 이재용과 이재용 변호인들만 그런 무혐의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마약 전문 검사들 정도 수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건 기소를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유무죄는 모르는 거죠. 유무죄는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죠. 그런데 형평도 안 맞고 명분도 안 맞고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검찰 외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반반이었죠. 왜? 결국은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결국은 검찰 고위층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면은 적어도 검찰 수사위원회라고 하면 자문기구는 적어도 그럼 그쪽이라고 하면 뭐 불기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나와야지 맞는 건데 이 사람들조차도 반반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소해야 된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하는 건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행간의 의미를 따져보면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소하고 사법 처리를 하고 재판을 받고 나중에 정치인이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뭘 하든 건 나중에 문제고 검찰은 자신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원칙도 없이 형평성도 없이 벌금 5천만 원? 야, 이건 너무 아닌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묘하게 배우 하정우도 비슷한 프로포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 하정우한테 벌금 1,000만 원 약식 기소될 때 이게 좀 묘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하정우 벌금 1,000만 원 약식 기소가 됐어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이지용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딱 맞아 들어진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용만 해주기 그러니까 결국은 하정우를 먼저 탁 선발대로 보낸 거 느낌이 드는 거죠. 나머지는 연예기획사부터 패션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병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다못해 애경개발 대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재판에 넘겨서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범죄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저로서는 결국은 학생들한테 이지용이 왜 벌금 5천만 원에 하정우는 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돼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걔들이 힘이 있어서 그래? 뭐 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좀 애매해? 뭐 이렇게 글쎄요. 물론 법원에서 다시 정식 재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재벌 시스템에서 전문 경영 시스템 아닙니까? 글쎄요. 이런 꼴을 보면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서민들이 뭘 보겠습니까? 야, 힘 있는 놈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피레미들만 족치는구나. 이러고도 공정한 나라를 바란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음 건으로 가서 경기도 민생범죄의 30%는 환경 분야 특사경이라고. 사실 이 범죄 중에서 여러 면에서 뭐 특별히 뭐 민생범죄나 이렇게 이름 짓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폭력범죄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어디 갔더니 막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버려서 도망갔어. 그래서 부당이득을 몇억 원 했어. 플라스틱, 뭐 재활용인 것 같은데 사실 아닌 그런 식품, 불량식품, 막 못 먹는 거 막 만들고, 그렇죠? 온수사업, 교통,
뭐 자동차 관련된 거, 뭐 매연가스 뭐 이런 것들, 원산지 표시, 부동산.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지만 이 국가경찰이 하는 범죄에 흔히 말하는 살인, 뭐 강도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우리 서민의 삶을 괴롭히지만 식품, 환경, 경제, 관광, 부동산 같은 이런 범죄들, 즉 사람을 많이 괴롭히거나 공동체를 괴롭혀, 그건 어떤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이제 이 인생에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데 좀 더 정교화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형태의 특별사법경찰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결국 그들한테 좀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사는 이런 전문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분업화돼야 된다. 그리고 뭐 매우 특별한 경우, 특별한 형태의 부패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일부지만은 검사도 할 수 있다. 미국식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고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서울 같은데 특별사법경찰들, 전문적인 형태의 이런 전문가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런데 특히 환경범죄, 식품범죄, 뭐 이런 부동산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경찰이 사실은 전문성 없이 하기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경찰이 그 경찰학교 나와서 뭐 이제 법 같은 거 공부해 갖고 한다 한들 그 전문 분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그 실제 행정을 한, 환경 행정을 한, 그리고 뭐 저기 이 건축 행정을 한 이런 사람들만큼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거기에 사법권을 일부 주고 그들을 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해야지 저도 전문화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경찰, 일반 검찰 부분은 사실은 현대사회로 가면서 그 영역이 축소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들에 의한 어떤 그런 민생, 특별사법 경찰에 의한 또 그들의 부패라든가 그들의 또는 다른 어떤 문제는 또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내부 징계라든가 외부 감시가 또 돼야 되겠죠. 그게 현대사회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사법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판사들, 검사들의 윤리, 고도의 윤리의식, 그리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외부적인 선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돼야 되죠. 저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방검사장의 선출직, 지방법원장의 선출직, 그리고 판사들이 사법고시를 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역시 대법관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왜? 결국은 왜 대법관을 저스티스라고 부르느냐? 결국은 사회 일반 상식 속에서 볼 수 있는 법의 집단이 아닌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도 일부 돼야 된다. 그들이 모두가 될 수는 없죠. 3분의 1 정도는.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검사장 같은 경우가 직접 주민들에 의해서 감시가 돼야 된다. 물론 당연히 그들 출신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방검사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선출직이 되면은 감시는 받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전문성과 투명성이 공존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 범죄 수사 시스템이 나아가야 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전제는 증거 분석 시스템의 독립. 지금처럼 검찰의 과학수사부가 검찰 내에 있거나 아니면 국가수 같은 데가 감시받지 않는 그런 거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과학수사위원회 형태로 수사와 기소부서에서 독립돼서 운영될 수 있고 그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개되는, 즉 직접적 시민의 감시, 즉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죠. 국가과학수사위원회는
국무총실 산하이지만 직접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반반씩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그럼 미국식입니다. FBI나 CIA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혹은 또는 사법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국회의 통제와 감시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죠. 교차 감시가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겠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 특사경들이 그래도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사실 이재명 지사의 이 특사경 운영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의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건 제가 경제적인 식견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특사경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전에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분의 특사경 운영도 평가받을 만했는데 뭐 그분은 지금 안 계시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개돼야 된다. 이들이 어떻게 일을 했고 그 결과가 뭐고 진행된 상황. 그래서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민생범죄 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있다. 축적된 통계 자료는 특사경 운영과 수사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민간 부분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늘 하는 바입니다. 국가경찰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는. 국가경찰이 왜 자신의 업무에 대한 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거 빼고는 다 공개하죠. 쟤들이 뭐라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가경찰이나 국가검찰은 너무나도 비밀주의에 빠져갖고 지들이 뭘 하는지, 지들이 왜 불신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야. 니들이 한 거를 공개하라고. 아니,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공개하고, 개인정보 공개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법부의 판결문 왜 공개 안 합니까? 지금 공개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역시 불기소 견적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부분 어떻게 업무했는가.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업무가 왜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가 돼야죠. 그래서 감시를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되게 당연한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데 지들이 불신을 왜 받는지도 모르면서 왜 우리를 뭐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건 더 웃긴 소리 아닙니까? 자기들 왜 우리를 못 믿어? 아니면 공개를 하면 되지. 예? 지금까지 그러면 수많은 사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한 거 공개하고, 최대한 공개하고, 개인정보는 빼고, 내부적으로 수사 잘못한 거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런 것만 했으면 불신하겠습니까? 네? 불신하라고 해도 안 하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숨기려고 하고, 힘 있는 놈들 감춰주고, 막, 사건 조작하고, 왜곡하고, 증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자, 좀 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당 택시기사 살해, 20대. 근데 이 수원지검에서 살인 예비 및 살인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이게 묘한 게 지난달에 성남에서 벌어졌는데,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대학 휴학생인 사람이 이 택시기사를 뒷좌석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수차례 찔러 살해를 했어요. 근데 왜 살해를 했느냐 했더니 이 휴학생이 채팅앱 조건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가 좀 찜찜하니까 이상 경계를 해갖고 못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돌아오는 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택시기사를 죽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이 택시가 가로수에 부딪혔죠. 그래서 도망가려는 걸 시민이 잡았어요. 지난달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대학 휴학생이 2015년부터 정신질환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예비 음모, 그죠? 그 조건만 나면은 그 여성을 죽이려고 했고, 또 살인도 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23세의 이 범인이 우리가 안인득 사건에서도 그렇고, 사실 뭐 임세환 교수 사건에서도 그렇고, 여러 건에서 사실 대단히 위험한, 아주 소수지만 정신병력 경력자들을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신건강정신센터라든가, 적어도 이런 범죄자들은 전조 증상이 있다. 그 전조 증상에서 재범 가능성이라든가 위험 가능성을 체크해서 적어도 사전 조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상담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치료감호소 같은 데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이거는 누구도 이런 범죄자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죽이러 갔는데 걔를 못 죽여갖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나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힘없는 약자들이 결국은 죽임의 대상이 될 텐데, 그러니까 검찰 같은 데서는, 수사기관에서는 뭐 피해자 유족에 피해자 지원센터 의뢰하고 뭐 구조금인데, 이거 그 문제가 아니죠. 즉 말하면 애시당초 이런 사람이 여기에 바깥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어떤 그 범죄성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주목하지도 않아요. 달랑 국민일보에 딱 하나 났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데, 우리가 안인득 사건에서 그렇게 안인득이 불질러 갖고 나오는 사람 죽였잖아요. 얘도 어디 자기가 살던 데에서 불질러 갖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전혀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생각이 없어요. 이런 위험한 이런 게 제일 걱정이죠. 도대체 법무부 범죄예방국에서는 보건복지부랑 해서 안인득 사건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지금 물어보면, 글쎄요, 그때 막 설레발 치던 거 10%를 했을까요? 이거 참 너무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데도 이 기가 막힌 사건이 그냥 달랑 요 기사 하나밖에 없어요. 한두 개 더 있나요? 도대체 이 우리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언론도 마찬가지, 의사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위험하고 뭐가 위험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법무부 범죄예방국 같은 데서도 어떤 범죄를 진짜 이 예방을 척척해야 되는지, 코인 사기, 다단계 사기, 이런 형태의 이 정신병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이런 것들, 각각의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각각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수사기관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안전이라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한 접근, 예방, 접근,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FBI식의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 같은 데 컨트롤 타워를 두고 지금 가장 위험한 사건을 순위를 매겨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매일 스크리닝 해내는 작업들. 사실 제가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일했을 때 서울경찰청 관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매번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형사당직에서 올라오는 것들.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요. 시스템만 제공된다고 하면은, 이 권한만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권한을 주기 싫은 거고.
그런데 결국은 각각의 사건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인 사기. 그죠? 이건 감당 못해요. 몇십 조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다단계, 보이스피싱, 컨트롤 탈고 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이 하고 있나요? 경찰청은 각각의 개개 사건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범죄의 주요한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한 컨트롤 타. 결국은 이걸 이전에는 검찰이 그냥 신용만 했죠. 하진 않고. 그러니까 범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를 꼭 우리의 위정자들이 알아야 되고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거든요. 어떤 개개인 사건이 터진 뒤에 거기에 대한 마치 그 뒤에 수사하고 뒤처리만 하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 이 복잡한 사회의 범죄를 예방해 가겠습니까? 마인드가 없는 거죠, 마인드가. 모르면은 미국 같은 데 배워라. 제발 좀. 딴 거 배울 생각 말고 좋은 시스템 배워서 있는 인력 활용하고 이것도 못합니까? 좀 답답하죠. 저는 이런 건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다고 하면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안타까운 죽음들이 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프로파일러들은 범죄를 예측하고 행동을 분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범죄 아니면 이런 범죄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인력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조언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사건 터지면 뒤따라다니는 걸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너무 저차원적인 생각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프로파일러 아니면 범죄 분석 아니면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게 꼭 프로파일러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청와대 국가유기관리실 같은데 사회안전유기관리실 같은 걸 도면 됩니다. 그들한테 권한을 주고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뭔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부야부기에 TF 만든다 뭐 해다가 또 사라지면 금방 또 언제까지 이 짓하고 할 겁니까? 제발 좀. 어쨌든 47분이나 됐네요. 요즘 MZ세대들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옛날에는 일기 쓰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게 이제 노컷뉴스에 포항 CBS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MZ세대 일상을 기록하다. 디지털 일기 쓰기.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브이로그, 뭐 일상툰 이런 거 다 아시죠? 브이로그도 아실 거고 일상툰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일기를. 예전에는 글을 썼는데 걱정이 되는 건 그거죠. 꼰대의 걱정은 이거죠. 글쓰기를 해야지 논리적인 사고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으로서는 옛날의 화법으로서는 글쓰기를 해야지 논술 이런 걸 해야지 이 어떤 종합적인 사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영상시대 에서는 그림을 재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화면을 재구성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편집하면서 함으로써 또한 논리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일기를 글로 써야만 되는 건 아니죠. 다만 글만큼의 논리성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일기, 일상툰 같은 것도 역시 그만큼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다양하게 해보라. 브이로그도 다양하게. 자신만의 어떤 남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만의 어떤 톡톡 튀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림 그려서 일상툰을 통해서 일기를 쓰듯이 해서 그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고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대로 기록하는 것만 일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제 유튜브나 이런 걸 들으시는 분들 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뭐 일기를 글로 쓰면 영상으로도 쓸 수 있죠. 다만 시스템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다른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일상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웹툰을 일기로 하는 거죠. 옛날에 또 라떼 아저씨죠. 옛날에 뭐 미니홈피 그런 개념. 세상은 변하니까요. 어쨌든 조금 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얘기 많이 했네. 오늘 저 어떻습니까? 옷. 이게 이제 뭐 저희 이게 뭐 이게 이런 가벼운 옷이 없어갖고 제가 졸업한 학교에 뭐 이거 입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보일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